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159쪽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회계 처리. 자, 그 중에 1번은 설명을 드렸고요.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처리한다. 이거는 재고자산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의 재고자산을 따로따로 비교를 해서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를 비교했더니 순실현 가능가치가 올라갔다? 무시. 순실현 가능가치가 하락한 것만 따로따로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를 비교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총액을 다 비교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를 잠깐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재고자산으로서 제품도 가지고 있고 원재료도 가지고 있어요. 원재료도. 이때 자, 이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를 봤더니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자, 이 제품의 예상 판매 가격인 순실현 가능가치가 얼마냐? 140만 원이에요. 원재료는 얼마인가 봤더니 원재료의 원가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가치인 현행 대체 원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가 순실현 가능가치라 그랬죠?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 짧게 말하면 그냥 예상 판매 가격으로 이해해도 돼요. 자, 다른 재고자산은 예상 판매 가격을 기초로 순실현 가능가치를 계산하지만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라 그랬어. 요즘 사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60만 원이야.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 생긴 거야. 하지만 이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죠. 이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기분은 더럽지만 이거는 어떤 경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 내가 어디 가서 원재료를 샀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다수가 네, 이거 어제까지는 90만 원에 팔던 건데요. 아, 손님한테는 제가 70만 원에 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70만 원 주고 샀어요. 70만 원 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이 똑같은 원재료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70만 원에 팔았는데요. 지금부터는 60만 원에 드릴게요. 근데 이거 살 때 이게 환불이 안 되는 조건으로 샀거든. 아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잖아요. 금방 70만 원에 샀는데 이젠 6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나 정말 더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싶었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원재료로 만드는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죠? 너 이걸로 손해 봤지만 이걸로 재미 봤으니까 이럴 땐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때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 자, 보세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즉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나누는가?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한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자, 들어볼까요? 이거 한때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다니는 카페를 갔는데, 이 친구들이 제일 이야기 이것 때문에 질문들 엄청 들어오더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회사가 제품 원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 원이야. 그런데 요 제품의 예상 판매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80만 원이야. 자, 그런데 요 원재료가 원가가 70만 원이고 손실은 가는 가치가 60만 원이에요. 이때 누가 물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기본에 얼마일 것 같아요?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죠. 평가 손실 생겼죠. 제품의 손실은 가는 가치도 하락했죠. 평가 손실 생겼죠. 이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30만 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아예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지만, 이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 제품조차도 싸게 팔아야 한다면, 근데 이거 기준서 참 만드는 사람들 말기 희한하게 만들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거기 뭐라고 나는가? 두 번째 줄,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핵심은 그 뒤야.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는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대. 저를 보세요. 이거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는 가치를 초과한데, 결론은 순실현 가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내려갔다는 얘기야?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좀 쉽게, 기준서 만들 때 쉽게, 제품의 순실현 가는 가치가 상승하면 평가 손실 인식 안 하고 하락하면 평가 손실 인식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준서에는 뭐라고 나는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는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 가는 가치로 감액한다. 이때는 원재료도 평가 손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반가로 2번은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아이들이, 머리 제일 좋다는 아이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단원이 요거예요. 요거. 공인회계사 공부할 때 뜨는 수험생들쯤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위 0.1%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 제일 좋다는 아이들이죠.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대목이 요거였더라고. 자, 2번은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3번. 매 후속 기간 순실현 가능 가치를 재평가한다. 결산일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이 안 팔렸어?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를 다시 평가를 해요. 이때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6만 원으로 하락했던 것이 9만 원으로 회복된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요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3. 비용의 인식. 3. 비용의 인식.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뭔 얘기냐? 자,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그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자, 재고자산을 팔았다고 칩시다. 자, 기초에서 17개 분계 설명할 때부터 상품 또는 제품 팔았을 때 분계를 설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했잖아. 상품 판매 시. 상품 판매 시.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분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했네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매출. 상품 또는 제품을 매출하면 대변의 매출. 팔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 외상으로 팔았다면 매출 채권 또는 외상 매출금.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지요.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재고자산 장부금액,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그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팔았으니까 일단 재고자산 또는 상품,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 재고자산이라고 써도 되고, 재고자산을 제거시키고 어떻게 하는가? 이 재고자산 장부금액 남아있는 거 비용으로 인식해야지요. 비용 처리해야지요.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거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건 요거예요. 보세요.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그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어머, 그러면 실사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실사법에서는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의 매출,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 외상으로 받았다면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어머, 그러면 실사법에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나요? 아니죠. 언제 인식해요? 그해 결산일에. 그해 결산일에 매출원가 분개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의미는 똑같은 얘기야. 왜 여기서 뭐라고 났어? 재고자산 팔자마자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나요?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그 기간에 어쨌든 올해만 매출원가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그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복습을 하셨다면 여기서 봤죠. 155쪽. 155쪽 맨 아래 4번. (155쪽) 맨 아래 지문 4번에 나와 있는 거 강의. 물론 거기서 강의는 안 했어요. 왜? 뒤에서 강의할 거예요. 자, 그러나 1번
원가 측정 방법으로 소매 제곱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측정 결과 실제 평가 유사한 경우에만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은 재고 자산이다. 맞는 말이죠. 3번 매입원이면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4번 재고 자산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 자산의 잔고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모르겠죠? 5번 재고 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후입 선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번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야, 요거. 다음 2번 재고 자산을 손실은 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 모든 감모 손실은 자, 여기서 모든 감모 손실을 하고 났는데 모든 땡글뱅이 치세요. 모든 땡글뱅이 치세요. 치셨나요? 화살표 바로 그 아래다 끌어내려서 이렇게 쓰세요. 정상과 비정상을 불문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불문하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감모 손실 설명드릴 때 A씨 재수없어 손실 생겼네 이런 말 썼잖아요. 그때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손실이란 말 자체를 안 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손실이란 말을 쓴다. 중요한 거 손실이란 말을 쓰건 안 쓰건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 뭔 얘기냐? 저를 잠깐 보세요. 재고자산 계정 그릴 때 기초재고액이 200원이라고 가정, 순매입액이 800원이라고 가정, 기말재고액이 300원이라고 가정, 감모손실 비용이죠. 감모손실, 여러분 비정상 감모손실은 H진 재수없어 손실 생겼네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지요. 비정상은 손실이라는 말을 쓰라 그랬잖아. 여기다 손실 50원이라고 썼다고 쳐. 그럼 매출원가 얼마예요? 1000원에서 350원 빼 매출원가 얼마야? 650원. 결론은 감모손실은 비용이죠. 비정상 감모손실도 비용으로 인식하죠. 근데 만약에 경상이라고 쳐. 경상, 정상 같은 말이라 그랬어. 경상은 감모손실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차변에서 대변 빼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700원. 매출원가 무슨 계정이에요? 비용이죠. 결론은 경상도 비용 처리하네요. 비경상은 손실이라는 말을 쓰고 경상은 매출원가에 직접 포함시켰을 뿐이고 어쨌든 둘 다 비용 처리하라고요. 평가 손실은 무조건 제가 아까 뭐라 했어? 회계상에서 아까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 굉장히 어려워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참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거 얘기할 때 뭐라는가? 말로는 평가 손실이란 말은 있지만 회계상에서는 평가 손실이란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곧장 매출원가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도 매출원가 비용 처리하고 근데 평가 손실 앞에는 모든 이 말이 없어. 왜? 모든 무조건 평가 손실은 전부 다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나 감모 손실은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매출원가에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평가 손실과 모든 감모 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말의 의미 설명드렸고 다음 제가 아까 손실은 가능가치 상승으로 인한 평가 손실의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러는가? 자, 손실은 가능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평가 손실을 환입하고 인식했던 평가 손실을 없애버리고 차변에 뭐라고 하는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아까 비용으로 인식할 때 대변에 재고자산 또는 재고자산 평가 준 다음 했죠? 그 재고자산 직접 뺐건 차감했건 대변은 뭐라고 썼는지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키라 그랬어요. 이거 외우라 그러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분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분계로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시면 덜 잊어버리니까. 손실은과는 같이 상승으로 인한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금액으로 인식한다. 원래는 옛날에는 위에 2번의 3번과 2번의 3번과 3번의 3번이 한 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걸 따로 띄어서 이렇게 놨더라고. 그럼 시험엔 따로 나오는데 한꺼번에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 후속기간 순실현 가능 가치를 재평가한다. 그래놓고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은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고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그럼 두 개가 한꺼번에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자, 비용의 인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예제 12번.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들어보세요. 요거네, 요거. 완성될 제품을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는 제품을 싸게 판다는 얘기예요, 비싸게 판다는 얘기예요? 비싸게 판다. 뒤에 핵심은 뭐라고 나올까? 감액하지 아니한다가 답입니다. 요거 감액하지 아니한다가 답이야.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가 답이라고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 감액하지 아니한다. 2번 선입선출법은,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선입선출법은 보세요. 선입선출법은, 자, 제일 처음에 100원의 물건을 사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 130원에 사오고 있다가 150원에 사와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죠. 기말에 남는 것은 먼저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과거의 금액으로 표시돼요, 요즘 사올 수 있는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아, 요즘 사올 수 있는 최근 금액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요즘 사올 수 있는 금액으로 재고자산 금액이 남는다는 얘기죠. 자, 2번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관점에서 현행 원가, 요즘 사올 수 있는 가격, 현행 원가, 요즘 사올 수 있는 가격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요, 못해요? 적절하게 반영하지요. 이해하셨나요? 다음. 자, 맨 위에다 필기 하나만 합시다. 자,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 한번 필까요? 선입선출법의 단점 하고 선입선출법의 단점, 이렇게 써보세요.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이유는 현행 수익에 과거의 원가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세요. 이유는 그 앞에다 이유는 이렇게 써드리려나? 이유는 현행 수익의 과거의 원가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은 자 들어볼까요? 요거 물건을 파는데 제일 처음에 100원에 사와 130원에 사와 150원에 사오는데 어쨌든 요걸 팔 때 얼마에 파는가? 요즘 200원에 팔아. 그럼 현행 수익이 얼마예요? 요즘 팔고 받는 돈 200원이죠? 그럼 이익을 가장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려면은 수익이 요즘 수익이면은 비용도 요즘 원가로 대응을 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 고려 쪽 원가를 대응시켜버리죠? 옛날에 사온 걸 지금 파는 것처럼 대응시켜버리잖아요? 이익이 적절하게 계산이 되진 않죠. 현행 수익의 과거의 원가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다시 한번 선입선출법은요 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지 않아요. 왜? 현행 수익의 과거의 원가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후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후입선출법은 정말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현행 수익에 현행 원가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많이 있어요.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지금 똑같은 물건을 100원에 사와 130원에 사와 나중 사온 걸 먼저 팔아. 먼저 사온 게 남아. 그 다음에 150원에 사와 나중 사온 걸 먼저 팔아. 먼저 사온 게 남아. 세월이 흘러 한 100년쯤 지났을 땐 똑같은 물건을 옛날엔 100원에 샀는데 요즘은 하나당 100억에 사와. 나중 산 걸 먼저 팔아. 먼저 산 건 남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남아있는 게 요즘 물건값이 사실은 100억짜리가 장부상엔 100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재고자산 남아있는 금액 자체가 요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현행 원가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아. 후입선출법으로 표시될 때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이 재고자산 금액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번에 갑자기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를 재신임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내가 계속 고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익이 많은 것처럼 표시만 되면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런 편법을 쓸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재고자산의 구매를 중단한다. 손님들이 줄 서서 물건 달라고 난리 나는데요? 그럼, 야, 상관없어.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지금부터 재고자산의 구매를 중단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팔아야 되는가? 옛날에 남아있던 재고자산 이거라도 팔아야 돼요. 그렇죠? 요새 150억에 팔고 있어, 이 물건을.
현행 수익 150억. 원가는 어떻게 하는가? 요걸 대응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100원을 대응시켜. 이건 엄청 많은 것처럼 갑자기 표시가 돼버리는 거죠. 이걸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옛날에 있던 금액을 팔아 없앤다. 이걸 기초재고 청산 또는 선입선출 말실수 기초재고 청산 또는 후입선출 청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후입선출 청산 또는 기초재고 청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익이 엄청 많은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뭔 얘기냐? 후입선출법은 이익 조장 목적으로 악용을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가 이익 조작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난이도가 아주 높게 나올다면 이 정도도 물을 수는 있겠거니와 실질적으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나 하고 지나듯이 이 내용을 강의하면서 살펴봤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답은 이미 확정됐어요. 1번이라고. 3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고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됩니까? 아니죠.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것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고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것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걸로 가정하는 방법이죠. 틀렸네요. 먼저 산 걸 먼저 팔잖아요. 기말에 남는 것은 나중 사온 게 남잖아요. 4번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라 그랬죠. 개별법.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기적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다. 됐고 13번 보겠습니다. 160쪽 13번. (160쪽) 13번. 한국은 재고자산을 항목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자, 재고자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나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해 볼게요. 일단 원가를 봅시다. 한 개당 원가. A 재고자산의 원가는 얼마예요? 하나당 4,000원이죠? A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예요? 4,900원이죠.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뺀 거죠. 근데 현실적인 얘기 합시다. 지금 재무회계 시간이에요? 원가회계 시간이에요? 재무회계는 사다가 팔아요? 만들어 팔아요? 따라서 추가 완성 원가가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추가 완성 원가는 나오지 않겠죠. 재무회계 계산 문제라면 만들어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거죠. 이론상으로는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산 문제는 재무회계 시간에 써야 추가 완성 원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거죠. 5,500원에서 600원을 빼면 4,900원이네.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A재고자산은 평가 손실 인식 안 합니다. B재고자산 볼까요? 한 개당 원가는 얼마예요? 3,4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예요? 2,900원이죠.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니까 평가 손실 인식해야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비재고자산 몇 개가 있는데 150개가 있는데 한 개당 평가 손실이 얼마가 생겼어요? 500원이 생겼으면 75,000원이죠. C재고자산 봅시다. 한 개당 원가는 얼마예요? 2,3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예요? 2,200원이죠.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얼마가 하락했어요? 100원이 하락했으니까 평가 손실을 계산해야 되겠죠? 몇 개가 있었는데 130개가 있었는데 한 개당 얼마가 하락했으면 100원이 하락했으면 평가 손실 13,000원이 생기겠죠. D재고자산 봅시다. 단위당 취득 원가, 한 개당 취득 원가 D재고자산 얼마예요? 3,500원. 순실현 가능 가치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빼면 얼마예요? 4,000원. 원가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올라갔죠? 평가 손실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결론은 D재고자산 안 해. 따라서 평가 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88,000원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자료가 주어지면서 뭐라고 나오는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다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계산해야죠. A 재고자산 몇 개가 있어요? 120개가 있나요? 수량에다가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걸 곱하면 되겠네요. A 재고자산의 원가는 4,0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4,900원. 낮은 거 4,000원을 곱하면 48만 원이고 B 재고자산 몇 개를 가지고 있죠? 15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당 취득 원가는 3,4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2,900원. 뭘 곱해요? 낮은 거 2,900원을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2, 9, 5, 20, 43만 5천 원인가요? 2, 9, 5, 25, 4 맞죠? C재고자산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13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당 원가는 2,300원. 한 개당 순실현 가능 가치는 2,200원. 낮은 놈 2,200원을 곱해야 되겠죠? 2616 28만 6천 원이네요. D재고자산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당 원가는 3,5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4,000원. 뭘 곱해야? 낮은 거 3,500원을 곱하면 35만 원이죠? 이게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야. 무조건 항목별로 평가하라는 얘기는 따로따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다 더하면 48만 원, 41만 5천 원, 28만 5천 원? 155만 1천 원이요? 155만 1천 원. (14번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와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평가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네요. 자, 물리적으로 손상되면 판매 가격이 하락하지요. 그럼 손실은 가는 같이 하락하지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면 물건값을 싸게 팔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뭐 혹시 손님이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내 어제까진 선입선출법을 하다가 오늘부터 가중평균법을 한다며. 그럼 100만 원에 팔던 거니까 1000만 원, 그냥 1000원에 파세요. 이래 안 그래? 평가 방법 변경하는 거하고 물건값 내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답은 2번이죠.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상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하고, 완성하거나 판매한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면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 하락하죠. 제가 시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거 시중 회계 원리는 제발 다른 모의고사 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이런 것 때문이야. 전부 다 자의적인 햇살,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론이 절반 이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공인회계사 세무사 책들도 참 이번에 보니까 정말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책은 설마 똑바로 쓴 줄 알았거든? 절반은 엉터리야. 절반은 옛날 책이야. 그런 거 공부해서 시험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데, 아, 그렇게만 출제되면야 좋죠. 왜? 제가 그냥 놔두니까 전부 이직이 다 걸지. 다 전형정답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지문에 이거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지만 2번 지문이야 바꿀 수 있죠. 나머지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회계가 뭔지 모르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시중의 절반이에요. 절반 이상. 근데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광고를 많이 하니까. 자, 재고자산의 오류로 인한 영향. 이 부분도 진도 급급해서 나가면 이거 버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한테 생색내기 강의를 하려면 이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인데, 티는 내야 될 것 같으면 진도만 1페이지 나간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나가면 어머 저 뭐 진도 다 끝나네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강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오류로 인한 영향하고 나왔는데, 일단 뒤로 넘어가서 뭘 보는가? 오류의 내용 반가로 1번 현금 매입액의 누락하고 나온 거 있죠? 현금 매입액의 누락. 올해는 강의법 약간 변경시켜봐야 되겠다. 갑자기 바꾸고 싶었어.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상품을 매입했지요. 그렇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상품 따로 현금 따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 현금 먼저 생각해 볼게요. 현금 먼저. 현금 자산이죠. 현금 자산이에요. 자,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했어.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장부상에 누락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은 실제 금액보다 장부상에 많게 표시돼요? 적게 표시돼요? 많게 표시되죠? 그럼 상상으로 가서 현금이 줄었는데 장부에 줄었다는 사실을 안 적었으니까 현금은 과대계상 되겠군 해서 현금이란 자산은 과대평가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컨디션 나쁠 때 답 안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설명한 게 뭐 설명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 말하죠? 감소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누락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플러스. 현금은 이렇게 판단. 그 다음에 요거 매입액의 누락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으로 생각해야 돼. 재고자산 계정으로. 자, 들어보세요. 이 회사 기초재고액은 잘못되지 않았지요. 기초재고액은 잘못되지 않았지요. 매입액은 누락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기말재고액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재고자산을 계속기록법으로 측정하는가 아니면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계속기록법이란 거 뭐예요? 이거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장부를 계속해서 기록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매입액을 실수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기말재고액도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사법은 장부를 보고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보고 기말재고액을 쓰는 게 아니라 창고에 있는 걸 그냥 베껴 쓰니까 실수로 장부를 안 적었다 하더라도 얘까지 잘못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재고자산을 계속기록법으로 측정하는가 실사법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그럼 1번은 계속기록법이라 그랬어요? 실사법이라 그랬어요? 계속기록법이라 그랬죠? 계속기록법.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기록법은 여기 계속기록법은 매입액이 누락되면 기말재고액도 누락된다 그랬나요? 안 잊어버렸구나. 장부를 그거 보고 베껴 쓰는 거니까 계속기록법은 얘가 누락되면 얘도 누락되죠. 그러면은 자, 매출원가는 과소계상 돼요? 과대계상이 돼요? 과대는 무슨 과대야? 에이 진짜. 갑자기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려고 그래. 볼까요? 이 금액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얘가 줄었죠. 그럼 요만큼 얘가 줄죠. 그럼 대차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얘가 줄었으면 얘도 줄죠. 그렇죠? 근데 기말재고액이 줄었어? 매출원가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 회사 자산은, 이거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산은 실제 금액보다 과소계상 되었어요? 과대계상 되었어요? 다른 거 보고 하지 마. 이해해야 돼. 이거 책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자산이 과대계상 됐죠? 자산이 과소계상 됐죠? 기말재고 자산도 자산이잖아. 기말재고액도. 자산이 과대계상 됐죠? 그 금액만큼 자산이 과소계상 됐죠? 자산은 잘못된 게 없네. 부채. 뭐야? 부채 아무 데도 없네? 잘못되지 않았지. 자산과 부채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자본도 잘못되지 않죠. 수익은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잘못되는 경우는 아예 매출액이 누락됐다라고 나올 텐데 매출액은 잘못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뭐 항상 잘못되지 않아. 이것과 관련해서 수익 잘못되는 문제는 없어요. 비용은 얘 비용이잖아. 매출원가 잘못되지 않아. 이익은 잘못된 거 없네요. 계속기록법에서는 현금 매입액이 누락돼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건 하나도 없네.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한 걸 깜빡 잊고 안 적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볼까요? 현금 매입액 누락이 되었을 때 실사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핵심은 이거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과대평가되었다는 거, 이건 일단 아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계정 그려볼게요. 기초재고액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매입액이 누락됐네.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액이 누락되면 그 금액만큼 기말재고액도 누락된다 그랬죠. 그냥 창고에 실산 금액 베껴 쓰는 거니까 장부 보고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잘못되지 않죠. 그럼 전체 볼까? 차변합계 줄어들죠. 대변도 줄어야지요. 그 금액만큼 매출원가 줄어들죠. 되셨죠? 그럼 자산은 과소계상 되었어요? 과대계상 되었어요? 얘 자산이죠. 얘 자산이죠. 그렇잖아요. 재고자산도 자산, 현금도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과대계상 됐죠. 부채는 잘못된 거 없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아닙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부채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자산만 많아지면 자본 많아지죠. 수익, 매출액을 말하는데 매출액 잘못 적었다는 말은 없죠. 수익은 잘못되지 않아. 비용, 매출원가를 말하는데 비용은 줄었네? 줄었네요. 이익은, 모든 이익은, 수익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줄었죠. 얘에서 얘 뺀 게 이익인데 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얘만 줄면 이익은 늘어나지요. 됐지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외상 매입액의 누락. 계속기록법. 조금 전에는 현금을 신경 썼는데 이번에는 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제는 외상매입금 부채를 먼저 봐야 돼. 부채. 자, 여러분,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하죠. 빚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빚이 늘었다는 사실이 장부에 누락이 되었죠. 빚이 잔뜩 생겼는데 장부에 빚이 늘었다는 걸 안 적었으면 빚은 실제 금액보다 적게 표시되겠죠. 생각을 했어야 돼.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증가는 플러스, 누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난 마이너스. 이런 게 김성일이 강의에 아주 그냥 그 신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왕자만 잘 그랬다고 해서 김성일이 강의 끝내주는 건 다른 데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입금과 관련해서는 됐고, 이제 매입에 가면은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이거잖아요. 기초재고액 매입액 기말재고액이 잘못됐다.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이 항상 떠올라야 돼. 기초재고액 매입액 기말재고액, 기초재고액 매입액 기말재고액 하면은 항상 재고자산 계정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이건 기초재고액은 잘못됐다는 말이 없고 매입액이 누락이 되었죠. 그런데 이거 계속기록법은 매입액이 누락돼도 기말재고액은 잘못되지 않죠. 이걸 계속 기록한 거니까 얘가 누락되면 얘도 같이 누락되는구나. 차변되면 같은 금액이 줄었으니까 매출원가는 영향이 없구나. 그렇다면 판단,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얘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과속예상되네. 부채, 과속예상되네. 자본,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인데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이 줄면 자본은 영향 없죠. 수익, 매출액은 이건 매출액이 누락된 게 아니잖아. 매입액이 누락된 거지. 매출액은 잘못되지 않았고, 비용, 잘못되지 않았네. 이익,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인데 수익도 잘못되지 않고 비용도 잘못되지 않으면 이익도 잘못되지 않죠. 여러분, 모든 이익은 전부 다 잘못되지 않아요. 왜? 이익을 계산할 땐 가장 먼저 매출총이익을 먼저 계산하죠. 이건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니까 매출총이익 자체가 잘못되지 않으니까 이후에 그 어떤 이익도 잘못되는 건 없는 거예요. 자, 4번 수재 이해할 때까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 아래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되셨죠? 15번 예제, 15번 수재.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푸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결될 때까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정이 급할 때는 찍기로도 강의를 하겠으나 그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찍기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1, 2, 3을 이용해서 얘 알고 얘 아는 분 쳐놓고 솔직히 떨어지는 분 없습니다. 이 시간은 162쪽까지 살펴봤고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